경북부 동해안은 2에서 7, 강원 남부 동해안은 1에서 3cm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죄송합니다. 재표결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코너 보좌 하니까 코너에서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겠고요. 제3지대 신당 간 통합 언제쯤 가시화될까요?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창단준비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논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간 시각차가 적지 않은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모시고 그 이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푸바오에 열광할까요? 2부 지구적 참견 시점에서 그 이유 고찰해보겠습니다.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조응천 의원실 조현욱 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에 걸렸습니다. 두 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이 좀 간질간질했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목소리 관리 잘 하겠습니다. 두 분이 요즘에 좀 핫해지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에 좀 나오시던데 저희 제작진도 좀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좀 포맷이 저희가 원조인데 원조 맛집에서 좀 뺏기는 거 아닌가 하고요. 뭐 계속 그렇게 고정으로 가시는 건 아니시죠? 그게 아마 이제 보자 하니까 이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걸 보고 많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겠다고 안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보자 하니까 일단 이름도 되게 잘 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원조는 여기니까요. 예, 보좌관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해설하는 시간은 보좌 하니까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에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 의총을 앞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이제 그간의 경검 수사나 국정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 지원에 좀 집중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좀 다수였는데 또 그 반면에 이게 참사 관련법이기 때문에 또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의총의 결과는 이제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건데요. 네네. 사실 이게 이번 주에 의총이 이게 잡혔다고 이제 일정이 이제 나왔을 때 사실 보통 의원총회는 본회의가 있는 날에 이제 그 앞서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의원총회가 있어서 이게 안건이 처음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도는 얘기가 이제 이태원 특별법 그거에 대한 거다. 제2요구권 이제 건의 행사 여부인데 그만큼 이제 당도 고민이 많았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당에서 이걸 건의하는 사유는 이게 지금 모든 절차를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특별법, 특히 특별조사기구 설치한 특별법은 여야가 이제 합의에 처리해온 이제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한 거 아니냐, 네. 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거부권의 행사에 대한 건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윤재호 원내대표께서 이게 사실은 그 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가 사실 이제 민주당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게 어쨌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보다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한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다음에 독소 조항 제거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정쟁이 이렇게 있게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첨예한데 예. 사실은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 심사하고 논의할 때 보면은 충분히 여야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진중하게 이거는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은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좀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만 지난 이제 1월 둘째 주에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12월 둘째 주에 하고 4주 만에 발표됐는데 네네. 이게 부정평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거부권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또 그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국민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 감정과 정서를 보듬는 세심함, 그다음에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잘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걸 잘하는 게 정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장님 쭉 말씀 들으셨는데 지금 어쨌든 윤재욱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을 제안을 한 거고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건의한다. 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한 안을 포함하자. 그러면 향후에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세요? 저 이제 처음 발언을 하는데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설명이 막 길어지면은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좀 궁색하니까 설명을 오래 하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기억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 이태원 특별법이 그러니까 우리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게 신속 처리 방건으로 올라간 게 네. 작년 6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었으면 원래 올렸던 원안이 1월 말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통과될 것이었었고 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장이 나서 가지고 중재안을 냈고 상당히 많은 독소 조항은 이미 좀 없어진 상태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그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 담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야권이 7명이고 뭐 국민의힘이 뭐 4명밖에 안 된다. 예.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현재 의석수가 113석이에요. 그러면 전체에서 37.7%인데 딱 나눠보면 4.1명 하면 딱 돼요. 의석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공정성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이니까 무슨 뭐 경영권 프리미엄도 아니고 우리 여당이니까 뭐 4.1명이 아니라 우리만 6명 좀 줘야 돼? 뭐 이런 주장을 공정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재협상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글쎄 올 시대예요. 결국에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협상한다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협상이 들어간다 하면 국민의힘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이태원 특별법을 갖고 총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네. 네. 그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께서도 좀 전에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셨네요. 제2국권을 통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 전에 이런 협상 뭐 내용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 보좌관님 아까 좀 조 보좌관님께서 약간 궁색하다 하셨는데 짧게 임팩트 있게 반박하신다면요? 이게 저희 당의 지금 가장 기본 핵심 예. 이 기조는 지금 이 법도 그렇고 기존의 쌍특검 법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정말 진정으로 이 법을 제대로 처리해서 해보자라는 그 처리 자체 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도가 목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쟁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 얘기와 별개로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려서 네, 어쨌든 그 의장 중심으로 중재안을 가지고 또 계속 그 논의를 계속 그 원내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이건 정쟁용이다라는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지금 이제 의총에서 그렇게 해서 총회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길이면 뭐든 하겠다 이런 포부를 드러냈던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치개혁 시리즈라고 몇 가지를 발표를 했었죠.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뭐 금고형 이상의 확정 시에는 재판 기간에 세비를 반납하는 등등등 한 5가지 되는데 일단 조 보좌관님 이 중에서 이런 건 참 공감 가는 개혁 아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뭐 많이들 나온 얘기라서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가 이제 그 세비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 하는데 이 세비라는 말은 사실은 그 여의도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지 여의도 사투리 아닌 사람 안 쓰려고 하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세비라는 말은 사실 공식적으로 1949년도에 폐기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비는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기관이 1년 동안 쓰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일제시대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9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진 말입니다. 여의도 사람들이나 쓰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반납 얘기가 나왔는데 좀 보자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정 부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세비 반납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우리 이번 국회 때도 이탄희 의원이 처음에 본인 몸이 좀 안 좋다 그래 세비 반납을 한다 그랬었고 예전에도 그 단식 투쟁하고 그러면서 세비 반납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비 반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비 반납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혀 모르죠. 네. 세비 반납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세비 반납이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규정이 없어요. 세비 반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동안 세비 반납한다고 한 모든 의원들은 결국에 그거를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러니까 세비 반납하면은 마치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아껴가지고 다시 세금을 우리가 우리가 아끼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여의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기간만큼 월급 안 받겠다는 거구나. 좋네. 일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의도 사투리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만약 규정이 없고 그런 절차 자체가 없으면 사무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의 자체는 좀 의원님들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출판 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한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세비 반납 아니면 이제 귀책 사유 시 치러지는 그 보궐선거 무공천 같은 경우는 좀 그것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보좌관이 말씀처럼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논의할 것들이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비 반납부터 해서 의원수 줄이는 거 다 사실 인요한 혁신이 때도 나왔고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도 나왔던 얘기 같고 그전에도 계속 논의됐던 건데 사실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던졌을 때는 약간 저는 또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할 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 수를 줄이든 특혜를 줄이든 어쨌든 간에 사실 정치 혐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스스로 이제 약간 자성을 하고 좀 불합리한 거는 개선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요걸 계기로 조금 현실적인 논의들이 조금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자 하니까 코너니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출판 기념회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라는 구절, 요거에 좀 눈에 띄던데 요즘에 문자 저도 많이 받거든요. 합니다. 어디서 합니다. 오세요. 초대합니다 하는데 이 시즌 되면은 여의도의 출판 기념회식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정치인에게 책이란 또 출판 기념회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판기념회는 이제 최근 왜 항상 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0일 이후로는 이제 금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못 하게 됐는데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자 코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즘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해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고 나가지고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1번인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이제 뭐 선거 비용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줄었어요. 예전 같이 무슨 뭐 한번 출판 기념회를 열면은 뭐 억대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서 그 측면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 시인들한테 출판 기념회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들은 자기를 알 방법이 없거든요. 선거운동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갖고 정치 시인들이 요즘에 또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합니다. 선거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출판 기념회가 결국은 이제 보좌진 입장에서도 보자가 하니까 보좌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책 쓰는 거에도 또 보좌진들이 또 굉장히 거기에 이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자료 수집하고 또 의원님 쓰는 글을 윤문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도 일이 되거니와 이게 지금 이제 다 양질의 좋은 책이면 상관없는데 조 보좌관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그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낸단 말이 할 정도로 화보집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화보집. 이게 정말 에너지 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관행이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책의 정가도 없었습니다. 가격도 없었고 그냥 그 책이 뭐 한 권 나갔는데 뭐 책값으로 뭐 정말 봉투가 들어오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책에 다 가격이 있고 아마 이제 책에 나간 대로 그게 아마 다 이제 체크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책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굳이 출판 기념회 안 열더라도 자기가 그냥 출간해가지고 인쇄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출판 기념회 관행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보좌진의 입장에서의 의견입니다. 이게 근데 왜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법안으로까지 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조 보좌관님? 사실은 이 문제는 좀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개의 과제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사실은 여의도에 좀 얼마 전서부터 흉흉한 소식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뭐죠? 소문들이 한 달 전서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총선 그러니까 한 120일 전, 150일 전,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부터 출판기념회가 엄청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 출판기념회 시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나 했나? 2-3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역들은 뭐 13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그 김기현 당대표 시절 얘기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라라는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출판기념회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만드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의제를 제시한 것이 혹시 또 다른 어떤 그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네요. 보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민주당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 그런 뭐 시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전 내부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기념회 3가지로 나누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초선의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의원 수도 저희보다 많으시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저희 당내에서는.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군요. 출판 기념회 이슈 전에 화제됐던 게 의원 정수 축소 요건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인 현행에서 250명까지 줄이자. 뉴스레터 K 청취자분들도 요 며칠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의원 정수가 아니라 세비를 줄여라 이런 분도 계시고 의원 정수를 줄이면 국민의 뜻을 대의해 줄 입법기관이 줄어드니까 권력이 편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결국은 근데 뭐 의원 정수고 뭐고 간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국회에서 오래 일하셨던 보좌관님들 시선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이게 현실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보좌관님? 그러니까 저는 이 의원들이 정순 축소도 마찬가지고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인데 당사자들이 자기 걸 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새로운 국회가 된 다음에 22대 국회죠. 22대 생긴 다음에 그때 의원 정수를 줄이자. 그럼 23대 국회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본인들 일이에요.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일이 될 거예요. 의원들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를 개혁하고 싶으면은 22대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되냐면 24대 걸 정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런 방식은 제안해 볼 만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네.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말고 다음 거.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당사자들 문제가 돼버리면 안 움직입니다. 저희가 299명에서 300명으로 바꾼 게 19대 국회인데 그때 한 명 늘리는 거 가지고도 전쟁터였습니다. 그때 헌법 논쟁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뜻은 299명까지만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론자와 무슨 소리냐 200명 이상은 다 된다라는 논쟁 속에서 299 수호파와 300명 사이에서 엄청 싸우다가 결국 한석을 늘리는데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역사도 있네요. 근데 이게 방법론 쪽이나 어떤 현실성 측면에서 좀 차치하고 이게 어떤 쇄신의 측면에서는 좀 유효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민정 보좌관님?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이 어떤 의원수 축소 라든가 선거구 획정 선거 제도 개혁 개선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두를 던진 거는 상징적으로 다 던진 거죠. 약간 그래도 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의원 정수 감축 확대 논의는 여의도에서 계속 있어왔고 이게 IMF 때 아마 의원수 줄었다가 다시 그 뒤에 이제 늘어난 건데 지금도 계속 논의했었고 뭐 이거는 뭐 김기현 전 당대표 시절 뭐 인유한 혁신위 시절에도 다 이제 제안이 됐던 건데 확실히 그 같은 아젠다를 한동훈 위원장이 던졌을 때 파급력은 확실히 인정. 근데 이제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모든 의원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사실 이거 이해충돌 명백한 이해충돌 아닌가요? 의원들이 자기 거에 대해서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라리 차차기를 그냥 염두에 두고 하자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 한 위원장도 그래서 더 세부적인 안을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숫자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정 보좌관이 요즘 방송을 많이 해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250이 어떻게 상징이에요. 정확한 숫자지.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270명 하자 그랬었잖아요. 그죠? 10% 줄이자 그랬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상징이에요. 숫자지. 그럼 50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데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답변은 그건 차차 고민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잖아요. 그럼 250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통찰이었냐라는 거예요. 250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3명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명이요? 네네 3명. 왜냐하면 저는 당내민주주의 이런 문제에 고민이 많으니까 사실은 본회의를 하러 들어가면 본회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요. 다 거수기 하고 있는데 의장하고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한 명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찬성할 사람 찬성하면은 다 끝나는 거지.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가면 다 의결되는데 뭐 둘이서 같이 의결하든 아니면 한 사람이 의결하든 결론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국회 들어가 보면은 내가 발언할 때 몇 명이나 계셨냐고.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 통찰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국회의원 3명 얘기를 하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 국무위원으로 와서 본 국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물론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뭐 보좌진을 포함해서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아니면은 그 어떤 특권을 줄이자라는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정치 혐오, 국회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당연히. 지금 주신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드릴 질문도 이게 있었지만은 지금 청취자 의견도 왔습니다. 유현숙님께서요. 보좌관이 너무 많지 않나요 하십니다. 의원들 본인들이 발로 더 뛰어야죠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원 숫자도 의원 수지만 특권과 특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보좌진 숫자도 줄여야 된다. 두 분 당사자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조 보좌관님.
그러니까 보좌진이 지금 뭐 9명까지 할 수 있죠? 9명까지입니다. 예. 9명까지인데 보좌진이 의원이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의원이 손가락 가리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혜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확실히 줄여도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회를 구성하는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입법을 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일을 잘 못해서 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어요. 아 효능감이 없어 니네들 일 너무 못해 이런 거면은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그럼 일 잘 못하는 부처 공무원들 좀 줄이고 막 다 줄여야 돼요. 근데 네. 우리를 단순히 보좌진을 의원의 부속물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도 입법부의 공무원,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한다면은 입법부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김 보좌는 그런 얘기에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법을 보좌하는 분들이신데요. 본업은 이분들이 특히나 또 선거 시즌에는 몽땅 또 지역구에 가서 거기에 투입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일부 하십니다. 일단 저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밥그릇 지키기로 보일까 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 보좌진 축소 논의도 그 전제가 이 보좌진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뭐 약간 심부름꾼 뭐 그냥 가방 들고 그냥 쫓아다니는 이런 인식인데 네.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법 제명도요. 원래는 국회의원 보좌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보좌 직원에 대한 정의와 뭐 급수 이런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서도 인식이 마치 이렇게 무슨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그냥 거의 심부름이나 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저희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국회에는 뭐 입법 활동 지원을 해주는 뭐 입법조사처, 예정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보좌진 축소 논의를 하려면 이렇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직원뿐만이 아니고 그 기관들 거기 안에도 뭐 전문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거기 다 어떻게 할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논의 없이 야 그냥 무조건 숫자 자르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입법부 저희가 일원인데 이제 2,700명이잖아요. 여야 합쳐서. 근데 지금 행정부 공무원들 한 100만여 명 되는데 100만 명 대비 2,700명. 저희가 이제 행정부 견제하는 기능도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숫자로도 이게 결코 많은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유능한 보좌진 한 사람이 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뭐 진보 쪽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뭐 선진국은 의원당 뭐 2명이기도 하고 뭐 5명인데 우리 9명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또 스웨덴 사례를 들면 스웨덴은 뭐 보좌진 수 2명이라는데 거기 또 의원 수가 많아요. 저희 우리나라보다 그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저희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그 이제 저희가 그 보좌진이 지역구 투입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은 의회랑 선거 캠프 지원 그거를 엄격히 구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구 의원 보좌진의 그 지역 활동이 사실 정책과 공약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딱 명확히 발라내기 어렵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단 이제 보좌진이 있는 현역이 원외 정치 신인 대비 유리하다는 점은 이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정말 칼로 무배도 나눌 수는 없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관위도 약간 좀 유보적인 것 같아요. 이걸 딱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선거운동 기간 우리 2주인가요? 네, 그 전이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보좌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보좌진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그 신당들이 제각기 또 당명 또 상징 색깔 이런 것들을 공개를 일부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은 오렌지색,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짙은 바다 내지는 남색 이런 걸 골랐는데 뭐 안철수 의원은 그러더군요. 그 색깔 다 내가 했던 거고 그 캐치프레이즈 내가 다 했던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그러더라고요. 군청색 이렇게 입고 다니면 패딩 잠바 색깔하고 비슷해서 이게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탁 튀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두 분은 두 색깔 이 오렌지색
짙은 바다색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나나요? 그 뭐 당 이름도 헷갈리는데 뭐 색깔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지금? 네, 전 전혀 잘 모르겠고요. 예. 네, 네. 김보정 의원님요. 아니 저는 사실 뭐 안철수 국민의당 그걸 많이 떠오르시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옛날에 민주노동당 색깔 생각났거든요. 아, 그때 오렌지색이요? 10대 때 민노당도 엄청 의원님도 꽤 되셨고 활동을 네.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주황색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밝힌 변이 있지만 개혁신당에서 저는 뭐 어게인 국민의당 2020년 했던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3당으로서의 뭐 진입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색깔 문제는 이래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막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막 다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서사를 입혀요. 아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 반대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하시는 서사가 있는 다음에 하는 건 아니에요. 색을 정하고 네. 자, 어떻게 좀 서사를 짜볼까? 네. 왜냐하면 나올 만한 색은 다 나왔어요. 예. 아 그러면 지금 뭐 나올 만한 색 다 나왔다는데 몇 개 안 남은 색깔이 미래대연합. 네. 무슨 저희도 색으로 이제 가시- 고민 중인데 네. 뭐 용역도 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내부에서 이제 요즘에 행사를 막 계속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쓰는 색은 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써갖고 왔어요. 베리페리라는 색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색이요? 이게 무슨 색이냐면 베리페리? 네네. 네. 이게 미국 색채연구소라는 펜톤이라는 데서 2022년도에 올해의 색깔로 정한 색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격변의 시대를 상징하는 이 서사를 거꾸로 입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근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은 색이랍니다. 이게 원래 칼라색이 없는 색인데. 베리페리. 아, 저 방금 찾아봤습니다. 이 색이요. 약간 보라도 아니고 좀 비슷한 색인데 아무튼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당명도 헷갈리는데 뭐 색깔까지 신경 쓰시라고. 네. 아니 그 색깔이라는 게요. 사실 뭐 빨강, 파랑, 뭐 노랑 이런 거 빼다 보면은 몇 개 안 남거든요. 또 눈에 또 띄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역대 정당 중에서 물론 뭐 핫핑크 색깔도 있었지만은 좀 기억에 남는 색깔, 그 기억에 남는 색깔과 또 어울리는 당 이런 게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신지요? 전 당연히 새누리당 시절에 빨강. 크림슨 레드였나요 이름이? 네. 그게 왜냐하면 과거 보수당이나 우파에서는 이 빨간색 되게 금기시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뭐 좌파 공산주의 뭐 이른바 뭐 빨갱이 연상시킨다고 금기했는데 그래서 야 설마 우리도 이런 고민했었거든요. 야 당 바뀐데 이름 바꾼대. 근데 색깔 뭐로 할까 했을 때 설마 빨간색 아니겠지 했는데 빨간색 나오니까 저희조차도 반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파란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그 시점으로 뒤바뀌었죠.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파란색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둘이 뒤집힌 게 언제쯤이었죠, 그게? 그때 이제 민주당은 초록색을 쓰고 있었어요. 예. 초록색을 쓰고 있었고 당시에 그게 이제 2011년도인데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 조동원 그때 홍보기획본부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면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신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땡땡 침대. 그분 하신 분이 예,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죠. 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 뭐 이런 것도 좀 극복하고 예. 일단 빨간색이 비어있던 상황이었었어요. 한국 정치를 많이 바꾼 거죠. 색깔 정치로는 그게 뭐 가장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이런 대중의 정치를 끌고 온 노란색 역시 열린우리당 노란색이겠죠. 네. 저희가 사실 뭐 저도 방송하면서 개혁신당 혹은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게 좀 말이 편하긴 해요. 혹시 미래대연합은 뭐 가령 이제 조홍천 신당 이렇게 갈 생각은 없으세요? 조홍천 신당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홍천 신당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아니, 내부적으로 실제 토의도 하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엄청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들은 뭐 국민들 사실 되게 헷갈릴 거예요. 지금 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각인이 되는데 같이 계신 이원욱 신당, 김종민 신당, 박원석 신당 이런 분들은 조홍천 의원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나이 순입니다. 역시 여의도는 연장자 순 중요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와 양당이 펼칠 어떤 각축전에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간단하게 이번 주 각
정당과 또 제3지대 조언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김 보좌관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제 앞에 일단은 지금 현재 미래대연합의 조홍천 신당 조 보좌님 나와 계시니까 드린 말씀이 약간 지금 제3지대 간에 기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당명만 봐도 저 이낙연 신당이 새로운 미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은 약간 금태섭 새로운 선택과 미래대연합의 미래를 다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 양쪽을 다 내가 가져오겠다. 막 이런 약간 기싸움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색깔 얘기하셨는데 미래대연합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그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여기 다 어떻게 이제 포용하고 끌고 가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3지대는. 약간 무지개 하면서 꼭 좋은 의도로만 하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조 보좌관님. 사실 3지대는 한국 정치에서 그 종속 변수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3지대가 생기고 커진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잘 못해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당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 양당의 혁신을 좀 만들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당이 현재 공천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속 변수가 곧 독립 변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당은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보자 하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대연합 조홍천 신당의 조홍천 의원실 조현욱 보좌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진주분기점 부근과 다시 칠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동김해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더 가서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2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더 가서는 일쪽에서 남이천 사이와 이후로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하남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더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있는 만큼 제3지대 신당 통합 시기가 언제쯤일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논의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또 창당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3지대 빅텐트 완성의 1차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야권 신당 통합. 이 통합 시기가 설 전후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을 하실지요? 지금 보면 그 5개 정도의 신당이거나 신당 추진체가 만들어져서 서로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마다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창당을 이전에 해놨던 정당도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창당을 하고 네네. 또 이낙연 전 총리나 저희 이제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단계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자 지금 이제 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물론 이제 연대통합 논의를 함께 합니다만 이제 그런 그 출발점의 차이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통합 논의가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지금은 이제 각자 파이를 키워서 뭔가 각자가 확보해야 될 그런 이 지지와 또 그런 유권자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같이 비전을 세워서 그 공통점과 또 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 이런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설 연휴 이전은 조금 좀 빠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이제 2월 중순인데요. 3월 중순이면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딱 한 달 정도가 남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의 이제 물밑에 다양한 논의에 기초해서 네. 그 무렵에 이제 통합을 이끌어내고 한 달 동안 뭐 공천과 또 총선 준비를 한다면 뭐 총선을 전 무난히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시점은 이제 설 연휴 이후 2월 중순 그 무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미래대연합의 이원우 공동위원장께서는 설 전에 제3지대 신당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위원장은 그건 좀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 양측에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조율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아니 이건 뭐 그 각자의 또 그 로드맵이나 네. 각자가 생각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보니까 예. 불가피하게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원우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어떤 실체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때까지 일종의 이제 정치적 선언 같은 거를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설 민심의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지대 정당에 대한 기대의 핵심은 이게 과연 이제 이른바 빅텐트라고 하는 예. 그런 합종연행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양당 구도를 재편하는 선거의 3자 구도가 만들어질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 이게 당 통합까지 그 설 전에 완성은 못하더라도 네. 일종의 이제 통합에 관한 정치적 선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통합정당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셨는데 특히나 네네네. 이제 실무협의기구를 통해서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을 마련하자고도 하더라고요. 이걸 네네네. 수용하실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연대라는 형태보다는 단일 정당이라는 모양새가 훨씬 더 단단한 결집체가 아니겠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새로운 선택과 금태섭 전 의원의 그런 제안을 네. 저희가 경청하고 있고 협의체를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모색과 또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현재 지금 5개 정도의 신당이나 신당 추진체가 있는데 그 5개의 신당 혹은 신당 추진체의 실무협의기구를 단선화시켜서 만드는 게 좋을지 예. 아니면 그 5개의 신당들이 다 모이는 협의체에 더해서 때로는 양자, 때로는 3자 이렇게 이제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새로운 선택은 제3지대 통합정당에 제안하는 최소 강령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강령에는 네네네. 통합정당을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네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또 검찰 특수부 대폭 축소, 여성징병제 논의 개시 이런 등등의 안을 담았던데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뭐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있는 안들이고요. 예. 또 때로는 일부 이제 이견이 조금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안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뭐 그 새로운 선택 쪽의 제안이기 때문에 네. 그 제안은 제안대로 좀 수용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고 또 지금 각 신당들이 모여서 뭔가 이게 정책 비전에 관한 대화나 논의를 이어갈 때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3지대 정당들의 통합에 있어서요. 현역 의원분들의 합류가 또 변수가 될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분들이 합류를 하면 혹시나 신당 간 세싸움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논의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다면요. 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 관측들이나 예.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 현직 의원들이 양당 공천 과정에서 당을 떠나서 신당에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지금 현직 의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네. 그게 꼭 뭔가 소모적인 경쟁으로 이를테면 주도권 경쟁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현역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신당에 대한 좀 관심도도 올라가고 힘도 실리지 않겠습니까? 예예.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쨌든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시너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통합을 지향하는 신당들 간의 논의를 하는 중인데, 무슨 주도권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네네. 오히려 양당 내부에서 그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그런 권력투쟁이 이 신당 추진 세력 내부에서 일어난다면, 네. 그건 그야말로 망하는 길이죠. 그런 경각심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까지 그런 새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제3지대 통합정당의 어떤 목표랄까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연 몇 석 정도 목표하실지 궁금한데 조홍천 의원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순풍만 불면 50석까지 가능하다. 의원님께서는요? 글쎄요. 저는 몇 석이라는 목표치보다 지금 양당 정치에 실망하고 등 돌린 유권자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당의 핵심 지지층은 공고해지고 있는지 몰라도 양당 사이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층들은 오히려 커지고 있고 공이 지금 양당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저는 그런 분위기 위에서 이제 신당이 국민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양당과는 차별화된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 왜 천하 삼분지 대계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100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석도 가능하다. 네. 지금 그리고 빅텐트를 만들게 되면 반 윤석열 혹은 반 이재명 통합신당이 될 텐데 그렇게 빅텐트를 구성하더라도 총선에서 표를 얻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총선에서의 타깃 유권자가 다른 만큼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건데요. 의견을 주신다면요?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양당에 계신 분들은 이 3지대의 신당의 파이나 크기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논평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이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과거에 다른 정치를 해왔고 또 가치 비전, 정책 철학, 네트워크, 혹은 세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어쨌든 양당의 이른바 이제 주류라고 할까요? 그 주류가 보이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이 관용도 자제도 다 사라진 이제 그런 정치에 반대하다가 이 양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도록 해야 이 대한민국 정치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차이점이 있더라도 10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7, 8가지가 다르고 2, 3가지만 같더라도 같은 걸 중심으로 차이점을 좁혀서 함께 어떻게 보면 총선을 저는 치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이른바 이제 최대 연합을 위한 원칙 같은 것들을 정한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더 나아가서 향후에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데 함께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코너에서 우리 조홍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께서 나오셔서요. 미래대연합 관련된 말씀 좀 하셨는데 색깔은 베리페리라는 색깔도 지금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등등의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2월 4일까지 미래대연합 창당하신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요? 네, 실무가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도당 창당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아마 다음 주말 정도면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는 6개,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한 27일쯤이요?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2월 4일로 저희가 창당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무리 없이 창당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하실 의향을 내비치시는 현역 의원분들 또 계속 계신가요? 저희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당 내에서 공천도 진행 중이고 또 각자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개인으로서는 네네. 그에 대해서 뭐 3자가 먼저 그런 얘기를 갖다부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 신당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 또 양당 정치가 이대로 지속돼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절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당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다는 점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포함해서요. 미래대연합의 주축이신 이원욱, 김종민, 또 조응천, 또 정태근 이 네 분 모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출마하실 지역구는 각자 정해지셨나요? 일단 세 분의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현직 의원들은 지역구가 있으신 거고 네. 거기가 일단 당연히 영순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하 정태근 의원도 지역의 선거를 몇 번씩 치렀던 그런 어떤 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활동을 했던 지역이 없는 게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당의 총선 전략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 목표나 혹은 개개인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겠다. 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서 그 지역구는 어디에 배치가 되든 그게 설사 험지라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 주저하지 않고 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각오나 그런 준비가 함께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뭐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모시고 또 관련 정치권 현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주영이는 얼마 전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요. 허리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덮치며 주영이 치료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주사를 맞지 못해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아직은 스스로 약 주입이 어려운 나이라 자동 인슐린 펌프 시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병원비와 고액의 펌프 비용은 아빠에겐 커다란 벽입니다. 아픈 딸을 보고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눈물 짓는 아빠. 주영이와 아빠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당분간 영동에는 비나 눈이,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산간 저온 지역에는 당연히 눈으로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폭설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2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동해안으로는 1에서 5cm, 또 경북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 오는 지역에서는 5에서 10mm가량 오겠고요. 제주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부터 당분간 이렇게 영동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까지 영남권, 내일 오후까지는 전남 해안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내일 밤부터 경북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쪽으로 안개가 특히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지금도 바람이 강하지만 점차 더 강해져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8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어제부터 운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던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부 지역에 오후 2시부터 난방 등의 공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스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국회 상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요 말씀부터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시작해 볼까 해요. 네. 오늘 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진보당 소속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 요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퇴장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나서 뭐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면서 악수한 손을 뭐 놓지 않았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호원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입을 막고 이제 들어서 퇴장시킨 이 일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행위가 위해 행위, 그러니까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해서 퇴장 조치를 한 거다라고 입장을 냈던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마디로 현역 국회의원을 테러범 취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네. 모든 참석자들의 수색을 다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통령 참여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미 다 위에 무기든지 무엇이든지가 없는 상태로 다 입장된 분들이고 또 특별히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할 참석자들도 선별해서 초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좌석도 다 정해져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 요소라고 판단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낸단 말입니까? 독재 시대에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호처장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처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여러 차례 기사화도 되고 있고 또 현장 상황도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 우선은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뭐 궁금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거부권 건의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국민의 목숨, 국민의 생명, 또 유족의 고통 이런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5천만 국민의 목소리이겠습니까? 무슨 총선용 정쟁 법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칙에 이 법의 시행 일시를 4월 총선 이후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정쟁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 의견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이 재협상도 동시에 제안을 했던데요. 뭐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고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빼면 합의 일정도 접근이 됐는데 애초에 민주당이 이 안을 의결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도 동시에 제안을 한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사소한 몇 가지를 문제 삼았어요. 가령 뭐 총선용 정쟁 법안이다 뭐 이런 점들을 얘기하길래 그 법의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조정했고 또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특조위에다가 조사위에다가 그 조항도 과하다 해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거 뭐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3인을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다 수용했습니다. 거부하고 더 협의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근데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으니까 뭐 재협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협의할 수 있었다면 통과되기 전에 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가요. 국민의힘에서는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강행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재협상에 뭐 임할 필요도 있다라고는 전혀 보지 않으시는 거고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 뭐 특조위원 불공정성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세 사람의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 세 사람 어떻게 추천하냐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그래서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한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는 그와 무관한 하도록 이렇게 조정했어요. 이렇게 조정했는데 뭐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그럽니다. 그렇게 그 추천을 하게 되면 수를 셈했을 때 다수가 뭐 야권 성향이지 않겠냐 그런 반발도 일부 있거든요. 아니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태원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또는 용산구청이든. 그래서 이런 점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여야가 들어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여당 측 추천 인사들이 많아지면 지금까지도 사건이 일어나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 무슨 전 국민의 추모를 하겠다고 추모 기간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영정 위패도 앉히지 않고 그냥 국화꽃더비를 쌓아놓고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런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족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는 내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반대할 일이 없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은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정권 심판 또 통합 강조하셨던데 의원님은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들으셨나요? 예, 뭐 그 개인적인 인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만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회에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고위원회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일성을 내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의 일신보다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또 그렇게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국민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닌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법으로 또 펜으로 칼로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망상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신다면요? 왜 망상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한 사람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400번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하고 그걸 다 기소해서 재판에 붙이고 있죠. 말 그대로 법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일 아닙니까?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온갖 수사 기밀들이 전부 언론에 다 흘러나와 가지고 연일 대서특필되었어요. 펜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칼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고 시기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피습 이후에 당을 잠깐 비운 사이에 민주당 인사들의 릴레이 탈당은 있었습니다. 추가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복귀 이후에 어떤 강력한 통합을 위한 메시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탈당하신 분들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칼에 찔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게 도의적으로도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뭐 정치 탄압으로 당이 힘드니까 총선하려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탈당한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럼 탈당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까? 저는 그분들 주장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대표의 등에 비수를 꽂고 당을 떠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신 분들의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추가적인 이탈 내지는 탈당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혹시나 또 공천 과정에 잡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실지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기만 하다면 뭐 그런 이유로 탈당할 분은 없을 것이다. 또 설사 탈당을 한다고 해도 명분이 별로 없다. 근데 문제는 공천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뭐 불투명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든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한다면 그건 뭐 탈당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누차 공언했던 것처럼 당이 확립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선거 때마다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늘 해왔어요. 네네네. 그런 가운데 저 공천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당의 공천 과정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만일 당이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했는데도 공정하게 했는데도 탈당을 한다면 그건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혹여 뭐 불공정했다면 그 탈당이 뭐 지지받겠죠. 근데 저는 결국 그 관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통합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굳이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 또 해결해야 하셔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요. 선거제에 대한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이제 병립형 회귀를 좀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언제쯤 나올 거다라고 제가 뭐 저 지도부가 아니어서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의견은 어느 쪽으로 좀 모이고 있나요? 글쎄요. 의원총회 같은 것을 해서 원내 대표 간에 이 선거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거제 협상 경과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저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합의가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한편에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손대지 말고 연동형을 확대한 상태에서 그냥 가자. 그렇지만 그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병립형 얘기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성정당이 아니라 다른 진보 개혁적인 정당들과 함께 비례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연동형이라고 할 경우. 의원님께서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우선 현행 연동형 선거법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현실적으로요. 물론 위성정당을 만들면 무슨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만들겠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얼마 이상 다 내야 된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지역구 후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못 됩니다. 네네.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위성정당으로 질타를 받기보다는 깔끔하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다. 더구나 이 준연동형이 탄생하게 되었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거대 정당인 지금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선거법은 언제나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고 경기의 규칙이니까요. 예. 이런 것을 존중한다면 현행 선거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 안정성이 없는 거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연동형으로 가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자면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전제가 없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논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차제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여러 정치 개혁안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별로 검토할 만한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 실제로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 의지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참정권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퇴행하고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야말로 그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에 불과하다. 네. 실현 가능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는 시스템 공천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16일에 그제저 공관위 첫 회의에서 공천 룰을 확정했고요. 3선 이상 지낸 중진의 경선 득표율을 15% 감점한다 등의 쇄신 공천을 내놨는데 일부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 못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른바 공천 물갈이 요구를 받아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다선이라는 이유로 감점되어야 합니까? 예.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국민의힘에는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를 선행해서 뭐 선수와 무관하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의원들을 뭐 선수와 무관하게 과감하게 저 공천 배제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물갈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저 선수가 높다, 다선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점해야 된다. 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이라면 그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임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감점 받아야 될 사유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얼른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엉성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혁신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총선 앞두고는 점점점 상호 혁신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차후에 유권자분들께서 좀 더 호응할 것이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를 정립해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들의 자격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는 정말로 살인적인 감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위 10%는 30%.
그다음에 하위 20%에 드는 분들은 20% 이렇게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 룰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쇄신 공천, 혁신 공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오늘 소식 하나 의견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서울 고검에서요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재수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탄압이자 흠집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최근에 부쩍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 고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이혼을 했으니까 옛 사위죠. 이분의 취직 과정에 대해서 다시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든지 또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작은 규모로 설치하자고 했던 것을 큰 규모로 키워가지고 결국 포항 지진을 불러온 사건이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수습하고 보상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 정치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까지 했어요.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또 자신들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재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권을 이용해서 야당의 흠집을 내려는 총선용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김해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으로 물금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동홍천 나들목 진술램프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광암터널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서안암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14km 구간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잠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 한강대교 부근과 서강대교 부근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의 대형 참사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 네.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가 전복돼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1월 16일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12월 26일 평양에서 출발한 검덕행 열차가 단천 일대라는 지역에서 전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기차 자체는 전복 시기가 12월 26일 저녁이고요. 기차는 12월 25일 오전 평양에서 출발했는데 이 북한이 열차가 한 시속 20km 정도로 달립니다. 아, 그렇게 저속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북부나 동부로 가는데 열흘 정도 그 이상 넘게 걸리는 그런 속도인데 이 열차가 함경남도 단천역을 지나서 동암역 또 지나 이제 리파역 사이에 있는 이 높은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를 넘는데 이 철로가 이제 해발 700m 정도의 산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당일에 단천역 주변에 폭설이 내린 영향을 받아서 열차 속도가 더 느려졌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철로에서
기관차의 견입기 전압이 약해지면서 헛바퀴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차가 뒤로 밀렸고요. 그러면서 산구비를 돌 때에 열차가 탈선이 되면서 열차 뒷부분 객차들이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암역으로 가던 도중에 연이어 열차들이 탈선을 하면서 골짜기로 더 굴러떨어졌다, 이런 증언들도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열차 사고 하면은 네. 탈선만 하더라도 꽤 큰 인명 피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탈선한 것도 아니고 오르막에서 뒷부분 객차들이 산 밑으로 떨어져서 네. 막 골짜기로 굴러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생존자들이 있긴 한데요. 예. 이게 바로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화 그렇죠? 설국열차 생각이 날 정도인데 예. 보면은 이제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고 바로 뒤에 두량이 이제 상급 열차로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에 타는 사람들이 북한 간부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상급 열차에 타서 이게 굴러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의 기차가 한 7량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일반 승객용입니다. 여기 이 차들이 전복이 되면서 400명 넘게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기본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네. 내가 돈을 더 내면 좋은 좌석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상류층은 앞좌석에 타시고 네. 하급층은 뒷좌석에 타라고. 네네. 이래서 이제 떨어진 곳도 뒤쪽 7개 차량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신분에 따라서 구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뒷차량들, 사고가 난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왕감자나 아연을 내륙으로 실어 나르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면서 함경남도 사회안전부 그리고 교도대 이쪽 인력까지 꾸려져서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중상자들은 단천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열제나 항생제가 부족해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됐고 심지어는 그 중상자들도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이제 까맣게 언 시신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분증까지 없으면 식별도 어렵고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고 날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12월 27일 개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당국에서는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주민 여론 통제 급급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정보 통제라는 것은 그 거의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암흑 속이고요. 사고 소식이 지금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통해서 보도가 된 거지 우리 정보 당국이 확실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전해진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국가정보원에서는 사실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 확정된 사실로 아직 공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쪽의 이제 의견들을 살펴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사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목된 그 장소를 보면 오르막길 탈선으로 전복 사고가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1998년 11월에도 비슷한 열차 전복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철도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부분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현존 철도 수명을 유지하는 데 힘을 넣어라. 이런 구절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철도를 끼고 있는 도시 군들에서도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제때 보장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런 특별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 이 열차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사고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지만 이런 어떤 멘트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는 있는 대목이겠군요. 네.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려라, 노력해라, 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높여라 라고 지시한 것을 보고 추측을 해봄직합니다. 다음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가 6명 중에 1명꼴. 네. 그런데 이자도 못 낸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해 3월에 출시된 정책 금융인데요.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말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성인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우선 매달 이자만 갚고 만기의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서민 금융
고용노동진흥원으로부터 민주당 오기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0대 이하 소액 생계비 대출 한 사람들의 그 이자를 미납한 이 비율이 15.5%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저축은행 원리금 연체율이 6.15% 정도고 대부업체 원리금 연체율이 10.9%인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자 미납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평균 대출 금액이 58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자로 치면은 매월 7,700원이거든요. 이거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6명 중에 1명꼴로 나왔다. 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빨리 갚으면 좋은 게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 상환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50만 원을 빌리고 6개월 성실 상환을 이자만 상환을 하면 5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고 대출 금리도 9.9%로 낮춰줍니다. 네. 그런데도 이자 미납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금리만 보았을 때 되게 이자가 납부할 게 좀 액수가 많은가 했는데 7,700원 정도면 만 원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만 원이 안 되는 이자를 못 낸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20대가 경제적 기반도 취약한 데다가 저소득이거나 또 고용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상환할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이자 대출 상환을 못하는 그런 계층까지 구체적으로 좀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돈만 빌려주고 독촉을 나중에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부채 관리 컨설팅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 지원 이외에 또 다른 지원 방안들도 찾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월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데 이자를 안 냈다는 거는 불성실 혹은 무계획 아닌가. 그러니까요. 도덕적 해이도 의심스럽다. 이런 지적도. 7,700원을 못 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 또 연체되느냐. 이것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는 3월이 첫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금 상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대출의 재원을 보면 소액 생계비 대출 이 재원이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한 것으로 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 제때 이루어져야 다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가 된 현상 중에 하나죠. 저출생 문제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모두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는데 우선은 국민의힘 공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를 해서 여가부도 여기에 흡수를 한다라는 방안이 나왔고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서 인구부에서 총괄토록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를 신설해서 안정적인 대응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같이 세웠고요. 그리고 세부 공약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개월 유급 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연 5일 신설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또 육아기에 걸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 대행을 하는 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동료수당 신설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용하는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공약까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해서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24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하고 세 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한다라고 하는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지원금을 도입을 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감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을 하고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다가 이제 원금 50% 감면을 하고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 전액까지도 감면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2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우리 아이 키움 카드, 매월 정부하고 부모가 각 10만 원씩 펀드 계좌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도입도 제시를 했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의 대폭 확대,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 저출생 전담 부서인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추진이 됐습니다. 양당 다 이제 저출생 전담 부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국민의힘 민당 모두 다 저출산이 아니고 네.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에 대한 지적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단어를 좁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 출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회의 책임이고 남성을 포함한 책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좋은데 혹시 출산이라고 딱 해버림으로써 여성에게 책임이나 원인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반영이 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려면 출산보다 출생으로 점검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했을 때는 가임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인데 출생률이라고 했을 때는 인구 대비 출생아 수거든요. 현재 이제 저출생 때문에 사실 가임 여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린다고 해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인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에 주목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단적으로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출산을 출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양당 모두 이제 오늘 또 정책 발표에서도 그렇지만 출생,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런 양당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들 많이 내놓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인천시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출산 축하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농어촌 지역에서 조금 더 빨리 인상을 하고 했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가 이제 대도시 지역임에도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충북 영동군 또 이런 분위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부부에게 일단 정착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택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지원을 하고 임신 출산 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련된 여러 수당들 그리고 아이가 입학을 하면 축하금, 장학금, 통학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최대 1억 2,40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그 정책이 나왔고요. 그 경남 거창군에서는 출생아 1인당 1억 1천만 원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출산 축하금부터 시작해서 양육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돼서 입학을 하면 등록금까지 지급을 한다는 계획을 짜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특이한 것이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연애를 주선하는 지자체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요? 네. 요즘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게 혼인 자체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결혼들을 좀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지금까지 그 남녀 주선, 만남 주선을 5번을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신청자가 2,500명이 몰렸었고요. 참가자 460명 중에 커플이 90쌍이 탄생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꽤 큰 성과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조례에도 이 관련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시설에서 결혼 전 남녀의 만남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개팅 앱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주선하는 주체 없이 만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결혼정보회사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공 영역도 이런 그 만남을 주선하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하는 거에서 이성교제 주선까지 해주고 지자체의 저출생 대책이 전방위로 좀 뻗쳐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자체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 소도시나 농어촌 쪽에서 걱정할 수 있는 게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사람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용만 쏟아붓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출생 요인 중에 경제적인 요인은 전부는 아니다. 일부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인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서 환경이라든지 교육 등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 지적들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에는 확신이 없는데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아이는 낳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출산을 하게 하려면 뭐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데서 도입을 하고 있는 사회연대 계약, 그러니까 혼인이나 혈연 아니고도 이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무슨 노래 가사 중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하던데 네. 연애도 이제는 뭐 가서 뭐하나 결혼도 안 할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네네. 애초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하지만 또 아이는 가져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 참 복잡한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푸바오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인기가 지금 식지를 않고 있는데요. 뭐 새벽부터 지방에서 막 열차를 타고 올라오고 뭐 문을 열자마자 뭐 달려가서 오픈런도 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뭐 동물원에서는 뭐 관람 시간 제한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푸바오는 2014년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이제 한국에 대여를 한 러바오하고 아이바오의 새끼입니다. 그렇죠. 네, 2020년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뭐 4살 정도 돼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 정책상 올봄에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어서 관람객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언제 돌아갈지 네. 뭐 이번 달에 뭐 정해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 푸바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던데 계속해서 그 대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뭐 단순하더라고요. 뭐 사람처럼 앉아서 손으로 대나무 먹고 진짜 뭐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예. 어떤 모습에서 좀 더 사람들이 재밌어할까 궁금해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판다는 분류학상 식용목입니다. 네. 식용목이 뭐냐면 고기를 먹는다 해가지고 식용목인데 뭐 개, 고양이, 너구리, 곰 이런 동물들이 이제 식용목이에요. 근데 식용목은 고기를 먹으니까 당연히 육식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한 종 판다만 채식 동물입니다. 초식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봐도 이제 푸바오와 가족이 항상 먹고 있는 모습인데 네. 하루 15시간 동안 한 40에서 50kg 정도를 대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 먹는 네, 거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는 그냥 먹고 있다 빼고 본다고 되는데 사실 또 이게 진화적으로도 재밌는 게 판다가 원래는 육식 동물이었어요. 식용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초식 동물로 진화를 한 건데 대나무만 먹고 살긴 하는데 소화 기관은 아직 육식 동물과 똑같습니다. 식성은 초식인데 소화가는 육식 동물과 똑같다. 근데 이게 좀 기관이 안 쓰면 퇴화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체 구조가 변하지 않나 보네요. 네, 아직 신체 구조는 육식 동물일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미국 미시건 대학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자이언트 판다의 미각 유전자 중에서 제5의 맛이라고 하죠. 감칠맛 유전자가 한 400만 년 전부터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400만 년 전이 이 판다가 육식을 포기하고 대나무 숲으로 간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진화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제 판다의 조상이 어느 시기에 대나무 숲으로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는 경쟁자가 없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머물게 된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소화기관은 초식 동물 것으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데 사실 80%는 소화가 안 됩니다. 아, 대나무에 그럼 한 20번 정도만 소화를 시키고요. 하루 종일 먹는 것 중에 효율적이진 않네요, 기관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지 에너지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대나무를 편하게 쥐고 먹던데 사실 이 대나무라는 게 되게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잘 먹더라고요. 네. 아기 푸바오도 그렇고요. 그 부분도 네. 조금 이제 귀여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데요. 거기도 재밌는 진화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맞잡아가지고 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엄지가 아닙니다. 그럼요? 손바닥에 있는 뼈가 이렇게 돌출하면서 엄지 손가락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온 거라고요?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손가락은 그대로 있고 이제 엄지손가락 뼈가 평평한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판다가 참 진화적으로 특이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육식 동물이었다가 초식 동물이 됐고 또 사람처럼 쥐기 편하게 엄지손가락이 진화한 게 아니라 그 손바닥 뼈가 튀어나와서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진화적으로 좀 특이한 존재여서 과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까지 몰라도 이런 걸 아니까 더 흥미롭긴 한데 그냥 봐도 참 귀엽고 좋아요. 근데 이제 새삼 생각이 드는 거는 이렇게 열광적으로 우리가 판다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푸바오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예전에 에버랜드 동물원에 이제 자이언트 판다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열광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푸바오의 귀여운 모습이 유튜브를 타고 전파된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에게는 아기의 모습에 본능적으로 끌리고 또 아기를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후손을 보호해서 자신의 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한 뭐 진화적 적응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통통하고 둥근 볼, 뭐 크고 둥근 머리, 뭐 왕방울만한 눈, 포동포동하고 짧은 팔다리, 뭐 작고 납작한 코, 뭐 이런 마치 이제 분유회사 광고에 나온 듯한 그런 아기 같은 얼굴을 보면 우리는 막 끌리게 되고 막 보호하고 싶게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나 행동으로 어른들의 돌봄, 보호를 촉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화적 적응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요. 그것을 생물학적인 용어로 유형성숙, 그러니까 아기 유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례를 들자면요. 디즈니 캐릭터인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키마우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유형성숙이 나타난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게 미키마우스가 생긴 게 한 1900년대 초중반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당시 캐릭터를 보면 정말 쥐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요? 눈과 머리도 자그맣고 뭐 주둥이도 길고 몸매도 갸름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차 어린아이 모습으로 변합니다. 머리도 커지고 눈은 옛날에 흰자위가 없었는데 흰자위가 생기면서 커지고 그리고 코는 되게 뾰족했는데 이게 약간 뭉툭해지면서 지금의 미키마우스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선호했고 자연스럽게 미키마우스의 모습이 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그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가 판다의 엄지라는 책에서 이것도 이제 유아성숙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도 사실은 진화적으로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문화적으로도 좀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말에는 뭐 카와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뭐 헬로키티처럼 뭐 귀엽고 둥근 얼굴을 그렇게 뜻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동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캠페인을 할 때 귀여운 뭐 북극곰 얼굴이나 뭐 물개 얼굴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북극곰 얼굴처럼 귀여운 새끼의 얼굴을 쓴 거하고 노숙자의 얼굴을 쓴 거하고 모금액을 비교했더니 노숙자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귀여운 동물의 얼굴에 돈을 낸다는 거죠. 아, 이게 귀여운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고 감정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도 귀여운 얼굴을 가진 동물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양이가 있죠. 뭐 고양이 얼굴을 딱 보면 아기 얼굴을 되게 과장해 가지고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행동도 뭐 겁없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있고 뭐 장난기도 있고 하여튼 뭐 천진난만한데요.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랜선 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랜선 집사. 네, 그 랜선 집사는 고양이를 실제로 키우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고양이를 막 찾아보는 사람들을 랜선 집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랜선 집사들이 모이는 채팅방도 있는데 거기서는 막 모여가지고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하나씩 막 보여주면서 채팅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사실 판다 얼굴도 이제 푸바오의 얼굴 같은 것도 커서도 어린아이의 얼굴인 전형적인 유형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랜선 집사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게 유튜브 버전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 푸바오 열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푸바오처럼 귀여운 얼굴과 행동을 보면 즐겁고 또 위로를 받는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푸바오 같은 얼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계속 보면서 웃고 야 이거 봐 그러는데 사실은 문제는 동물의 얼굴이 그게 다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뭐 다 우리는 귀여운 얼굴을 다 보려고 하고 심지어 뭐 소고기집 앞에서도 소가 웃고 있긴 하는데 맞아요. 돼지고기집 앞에서도 돼지가 웃으면서 이리로 오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동물들의 얼굴이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이사 레슈코라는 미국의 사진가가 있는데 이 사진가가 10년 동안 미국의 농장동물 생추어리를 돌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집이 몇 달 전에 국내 사로잡는 얼굴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진집을 보면 동물들의 얼굴이 귀엽지가 않습니다. 나름 다양한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로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말, 또 돼지, 양, 소 이런 농장 동물들의 털이 거칠고 또 사실적인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거든요. 이사 레슈코의 사진집 사로잡는 얼굴들에 담긴 이 동물들의 사진입니다. 각각 그 농장 동물 생추어리를 돌며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농장동물 생추어리 좀 낯선데 이게 뭘까요? 예, 그 농장동물 생추어리는 뭐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이 이제 뭐 사육이나 수송, 도축 과정에서 이제 구조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생추어리 이제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생추어리에 데려다가 거기서 그냥 도축되지 않고 편안한 여생을 살도록 자연 수명대로 편히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데요. 이 이사 레슈코가 찍은 동물들이 이 생추어리에 사는 대부분 늙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희귀한 사진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늙은 동물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늙은 동물?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공장식 축산이 대세를 이루면서 뭐 소, 돼지, 닭 같은 농장 동물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야생 닭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살거든요. 근데 산란계 그러니까 계란 낳는 닭은 1년 반 정도 살고 도축됩니다. 그리고 돼지도 원래는 한 15년 정도 살아요. 길게는 20년 정도 사는데 체단 기간에 막 사료만 먹고 막 비육이 돼가지고 6개월이 되면 생을 마치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늙은 동물이 개, 고양이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가는 그 귀염이라는 어린 동물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기대어서 동물을 찍지 않고 동물 삶의 모습을 획일화하지 않고 대신 초상사진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의 시간과 무게가 담긴 어떤 초상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의 얼굴에는 뭐 귀여움뿐만 아니라 기쁨과 불안 뭐 노여움과 진중함, 뭐 열중과 단호함 이런 것들 다채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년에야 얼굴에 깃들 수 있는 위엄과 복잡성, 품위 이런 것도 보이죠. 사실 그러한 얼굴들은 동물들이 이제 뭐 제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회생활도 하고 뭐 각종 경험을 하다 보면 얼굴에 그런 어떤 아우라가 깃들 거거든요. 그런데 비좁은 산란계 케이지 공장식 축산에 갇혀 있는 닭의 모습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동물들은 귀엽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정반대해서 동물단체 캠페인에서 볼 때 좀 고통스러운 이미지 그런 걸만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귀여운 동물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뭐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제 생각은 이 푸바오의 얼굴 너머에 좀 다른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좀 우리 동물의 처지가 좀 나아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5622님 진행자님 힘들겠어요. 감기약 꼭 드세요. 3239님 기침하면서도 열심히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감기는 대추차 쌍화차 추천합니다 하셨고요. 1885님 뉴스레터 K 덕분에 길 막히는 퇴근길 지루함 없이 집에 갈 수 있어 좋아요. 앞으로 매일매일 청취할게요 하셨습니다. 몸관리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침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몸 잘 관리해서 내일 또 찾아뵙고요.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